분단과 냉전을 넘어 평화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큰 박수로 한완상 위원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 전에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합니다. 여러분에게 배고픔에 아픔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복지겠죠. 제가 준비한 것을 그저 읽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세기는 서방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들불처럼 번져갔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중턱에 서방의 과학기술을 단시일에 학습한 일본은 19세기 끝자락에 와서는 마침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섰죠.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양평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앞세워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세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등 서구 국가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청일전쟁 승리 꼭 10년 후인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 100년 동안 너무 억울한 강대국의 갑질에 우리 자본가의 갑질만 아니라 강대국의 갑질에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러일 전쟁 끝나기 전 두 달 전에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테프트 가츠라 밀약을 해서 일본은 마음 놓고 한반도를 강점하고 식민지로 삼고 미국은 마음대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시어도르 루즈벨트인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평화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긴 고통을 겪게 되고 트라우마가 아주 더 심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절망하지 않고 독립과 광복의 등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 독립운동, 혁명, 이것은 이제 박은식 선생은 이것을 3.1 독립혁명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1919년에 인구의 10%, 난 이것을 보고 촛불이 왜 나왔는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은 그 2년 전에 터진 소련의 볼셰비크 혁명하고 달랐습니다. 유혈적 계급투쟁이 아니라 비폭력적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공공성과 감동성과 그 변혁성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정신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죠. 그런데 임시정부가 1919년에 내세운 국가 정체는 비전은 민주공화제였습니다. 그 당시 아세 민주공화제 이야기한 나라 없었습니다. 서구는 민주공화제 이야기했지만은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막 삼았으니까 민주주의를 해외에서는 안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비폭력적 저항을 받게 되자 잠시 무단 정치를 그만 대체하는 것처럼 속였으나 일본이 1930년대 들어와서 중국 침략을 가속화시키면서 다시 우리를 총체적으로 억제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성도 뺏어가고 언어도 뺏어가고 종교 신앙까지 탄압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제가 압니다. 이 정치적 억압에 더하여 경제적 수탈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1941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 기간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 유학생들은 징병으로 끌려갔고 어린 소녀들은 섹스 슬레이브로 끌려갔고 젊은 장정들은 노동력으로 징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과연 광복과 해방을 누릴 수 있었던가요? 요즘 이 교과서가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몰라요. 젊은 사람, 노인들도 몰라요. 그간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부당한 고통, 그 트라우마는 광복의 기쁨을 건너뛰어서 바로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더 새로운 고통, 일제 36년보다도 더 긴 2배가 넘는 70년의 분단 고통 속에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쩌게 아주 정말 별로 좋지 않는 소식 듣고 나니까 이 트라우마가 다시 깨는 것 같습니다. 원래 태평양 전쟁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소극적인 소련은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실험 성공한 걸 보고 이제 정말 숟갈만 들고 종전 잔치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소련군의 남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국의 당국은 깜짝 놀라서 이걸 빨리 저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 저지선을 굉장히 빠르게 그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는 5초, 어떤 학자는 30분, 수천 년간 같은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이 5초 내지 30분 사이에 38선으로 분단됐다. 이것도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게 모르죠. 이 트라우마는 큽니다. 그런데 이 분단되면서 남이나 북이나 새로운 강대국을 업고 등장한 지배 세력들은 단독 정부를 꾀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같은 해 25일 후에 9월 9일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38선으로 그어진 국토가 두 국가로 이게 분단이 됩니다. 이때 이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황국했던 임시정부 요인 중에 두 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김규식 박사고 또 한 분은 백범 김구입니다. 이 두 어른은 국토 분단에서 국가 분단으로 가면 반드시 두 국가는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소위 남북 협상에 임했습니다만은 뭐 김일성 설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38선에서 우사 김규식 선생은 38선 팻말을 뽑아서 이 누가 이걸 우리 민족의 동의도 안 받고 이거 박았냐 빼버리고 백범은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내가 38선 벽에서 한번 죽더라도 우리가 분단을 막아야 한다. 안 됐습니다. 그들의 그 두 어른의 예측대로 2년도 안 가서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국제적 전략은 뭐냐 하면은 소련이 히틀러하고 싸울 때는 동지였고 연합국이었지만은 이제는 주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소련을 견제 봉쇄하기 위해서 그저께까지 싸웠던 일본을 경제 강국으로 키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 틀 속에 법 속에서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한창 일어났던 1951년 처참한 우리 전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어디가 됐냐 하면은 소련 견제 봉쇄를 위해서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 1급 전범 중에 몇 사람을 상당수를 사면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봉사하는 파워 엘리트로 키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때 누가 사면됐는지 그 손자가 누군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세력이 한반도 남북에 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은 70년 동안 남북에 그런 세력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되나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밤에
가슴 아픈 또 일이 생겨서 나중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난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은 그 악화를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온갖 이 특권과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단이 유지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antagonistic symbiosis.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 symbiotic antagonism이 남북 간에 있고 오늘 보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망가지고 북미 관계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정치 세력이 미국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러나 그분들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단된 속에서 남북 갈등을 통해서 온갖 기득 이권을 강화하게 해주는 메커니즘, 적대적 공생관계, 이게 한국 학자나 언론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antagonistic symbiosis의 첫 번째 특징은요, 분단된 두 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은 각 체제의 지배 집단은 자연스럽게 배타적, 비민주적 주체로 변질됩니다. 인클루시브 소사이티 아무리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도 이거 안 깨지면 인클루시브 소사이티 안 와요. 나 오늘 여러분이 그걸 내가 좀 경고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체로 이 지배 권력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악마화합니다. 디모니제이션을 합니다. 그 디모니제이션 하면 지가 디몬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 디모니제이션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법 체제 속에서 그들을 이긴 나라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인클루시브 소사이티가 옵니까? 안 됩니다. 둘째로 이 적대적 공세에서 적대적 공생이란 말이 이게 패러독스컬한 표현입니다. 적대적인데 어떻게 공생이 되느냐 이 이야기인데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말이죠. 사회학을 여러분 아시면 대부분의 이야기됩니다. 이게 latent function입니다. manifest function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력 주체의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항상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때문에 두 권력 주체 간의 그 어떤 공생적 관계, 상조 관계를 이거 판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적 의도와 공식적 차원에서는 항상 토전박살내고 그저 한꺼번에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토탈 디스트럭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괴멸시키려고 하는 manifest expression 뒤에 latent consequence가 뭐냐면은 서로 도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악마하고 그렇게 초전박살 내려고 해야만이 비로소 체제 내에 자기들 권력 중심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인클루시브 소사이티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참 좋은데 이 분단 상황에서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인클루시브 소사이티가 되겠나? 오늘 좀더 이야기하지만 왜 자본가들 중심으로 저렇게 익스클루시브 소사이티가 되느냐? 그것은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과 트라우마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대방을 공식적으로 증오하면서도 서로 도우는 이 요상한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이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셋째로 이 같은 요상한 역설은 남북 관계를 진지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체제 안에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민주적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권운동, 노동운동, 양극화 해소운동, 환경운동, 심지어 인도주의 운동마저 불온한 반체제적 운동으로 낙인 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서로 작동하면은요, 저 같은 자유주의자는 사회주의자가 되고 사회주의자는 아주 극단적 좌파적 이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압받는 것이죠. 지난 70년간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가슴 아프게 많이
받아왔는데 이것이 분단 상황에서 외세에 의한 것만 아니라 내세에 의해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같은 요상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거 내지 않고서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를 표방하는 정권 몇 생겼지만은 현 정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문제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 분단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해한 듯한 정치인들 간의 대화가 생겨나는 듯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평화 열차가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설국 열차가 아니고 평화 통일 열차로 가겠다 생각했는데 어저께 벼락 맞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그렇게 절망할 것까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번 더 회상해야 할 것은 작년 저작년 겨울 6개월 동안 오늘의 정부를 탄생시키고 앞으로 전개될 인클루시브 소사이티를 펼쳐낼 동력이 이게 촛불 동력인데 이것이 100년 전 99년 전 3.1 운동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동력을 꿰뚫어 본 사람은 우리의 시인이 아니고 타고르 시인이었다는 사람,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타고르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를 아세아의 새로운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촛불 시민혁명과 새로운 포용 사회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촛불의 이 시민명예혁명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촛불혁명은 지금도 나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의 위력은 밑으로부터 터져나온 것입니다. 선진국가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가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긴 역사적 트라우마를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해내려는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의 긴 역사에서 1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이 트라우마를 스스로의 민주적 각성된 힘으로 평화적으로 치유해내려는 저는 운동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생긴 게 아니고 1919년에 나는 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 감동이 오사 중국의 반제국주의 학생운동으로 번졌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른 제3세계로 번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동방의 밝은 빛이라고 타고르이 찬탄했던 이 촛불의 힘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키워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촛불혁명은 정말 질서정연한 축제였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요, 이 한국적 집단지성과 한국적 집단 감성의 그 놀라운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소통적 힘에 대해서 저는 광장에서 정말 가슴 떨리게 느꼈습니다. 이 축제적 행진 속에서는요, 사회적 통합의 포용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의 상이 이미 그 광장에서 뚜렷하게 머리로, 가슴으로, 발바닥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몸짓과 행진 속에는 계급의 벽 없었어요. 세대 벽 없었어요. 지역의 벽 없었어요. 젠더의 벽이 없었어요. 거기 차이는 있었으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즐겁게 걷는 손주들, 아빠 어깨에 무등 타고 엄마와 함께 제잘 그리며 걷는 어린 아이들, 젊은 남자가 손잡고 정답게 걸어가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것을 제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이득 보는 권력 갑질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적대적 관계 대신에 우호적 상생 관계가 새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고요. 그게 인클루시브한 아주 그 느낌이 꽉 찼어요. 우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인클루시브 소사이티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셋째로 세계 언론이 우리 촛불 위력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구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생각한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서구 언론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세기 전 인구의 10%가 태극기를 들고, 이 태극기는 진짜 평화의 태극기였습니다. 광장의 성조기 태극기하고 다릅니다. 들고 일제 식민 통치를 평화적으로 대항한 그 전통이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갑자기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되라 그래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거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한 모든 공적 지위보다도 제일 보람 있게 신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잘 안 돼서 우리 정혜구 박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타고르가 지금 살아가지고 우리 광화문 그 횃불과 촛불을 봤으면은 그 시 내용이 더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급작스러운 가장 트럼프다운 그리고 오토리테리언 라이시 교수 이야기대로 오토리테리언 포퓰리즘적이지만 저는 오토리테리언 나르시시스틱 좋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스틱 이 조치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21세기 세계는 지금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계급이 소통을 이거 막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열려 있는 인클루시브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인클루시브하지 않는 Make America Great 한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Make the world great로 나가야죠. 그게 인클루시브, 글로벌 인클루시브니스인데 글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타고르의 이 시를 새롭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타고르 시는 네 행만 있는데 그 위에 타고르 전집에 나온 그 시를 보면은 네 행보다 더 있기 때문에 네 행 이외에 타고르가 칭찬해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자기 조국으로 표시하면서 아주 간절히 바라는 인클루시브 소사이티에 뭐라 그럴까 그런 기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이던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울타리로 세상이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의 천국으로 인도되는 곳,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서 인클루시브 피스풀 국가와 민족을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 시의 감동을 가슴에 지고 여러분 이 포용적인 사회를 말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삶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완상 위원장님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긴 시간 진행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집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는 지금 앉아 계신 곳으로 도시락이 제공될 것입니다.
혹시 오전에 좌석이 없어서 서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분과 세션이 진행되는 가야금홀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서 로비로 가신 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가신 후에 옆 건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오후 1시부터는 세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총 6개 세션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고 세션 1과 6은 검은고 B홀, 세션 2와 4는 가야금홀, 그리고 세션 3과 5는 검은고 C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오후 세션이 진행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특별 강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